방금 확인된 수치 하나가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비상을 걸었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2%대에서 1%대 미만으로 급락. 불과 몇 달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일시적 불황이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틀렸습니다. 지금 이 숫자를 보고 있는 경제학자들은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 이건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라는 거대한 저수지에서 물이 통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 당신의 나이에 따라 이 위기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덮칩니다. 20대, 30대, 40, 50대, 60대. 각 연령대별로 어떤 끔찍한 선택을 강요받게 되는지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방금 제가 말한 저수지가 무슨 뜻인지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가 왜 당신의 통장 잔고와 직결되는지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저수지의 물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생산 연령 인구를 의미합니다. 15세부터 64세까지 실제로 땀 흘려 일하고 돈을 쓰는 사람들이죠.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이 핵심 인구가 2020년부터 매년 30만 명 이상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숫자로 들으면 와닿지 않으시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매년 수원시 인구에 맞먹는 사람들이 경제활동 무대에서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물이 가득 차 있을 때는 저수지 주변의 모든 생태계가 풍요로웠습니다. 기업은 쉽게 직원을 뽑았고 소비는 활발했으며 세금도 넉넉히 거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물이 매년 수십만 명 단위로 증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이 빠진 저수지에서는 물고기도 살 수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라진 경제에서 혁신이나 성장을 논하는 것은 마른 바닥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반드시 나오는 반론이 있죠. AI랑 로봇이 다 해결해 줄 거 아니냐? 일부에선 기술이 이 빈자리를 채워줄 거라고 낙관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결정적인 맹점이 있습니다. 로봇은 일은 할 수 있어도 소비는 하지 않습니다. 로봇은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가지 않고 결혼해서 아파트를 사지도 않으며 아이를 위해 장난감을 고르지도 않습니다. 자동화가 공장의 생산량은 유지시켜줄 수 있어도 그 물건을 살 사람이 없으면 경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수지에 물이 들어오지 않는데 펌프만 최신형으로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저수지에서 물이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 저수지에 물을 공급하던 세계화라는 든든한 급수관이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잘려나갔다는 사실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 러시아 마이너스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각국의 리쇼어링 정책까지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파이프라인이 곳곳에서 끊어지고 있습니다. 공급이 끊긴 저수지는 이제 자기 자신을 갉아먹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줄인 급수관을 끊어버린 걸까요? 이 거대한 자본의 전쟁터에서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실체를 하나씩 해부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일할 청년이 줄어드니 일자리 구하기는 더 쉬워질 거라고 말합니다. 산술적으로 보면 사람이 귀해지니 몸값이 올라야 정상이죠. 하지만 실제 노동시장 데이터가 보여주는 현실은 훨씬 잔인합니다. 저수지에 물이 줄어들면 단순히 수영할 공간만 좁아지는 게 아닙니다. 물이 빠지면서 수압 자체가 사라진다는 게 핵심 문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압은 바로 우리 경제를 돌리는 강력한 엔진, 소비의 힘을 뜻합니다. 청년들은 단순히 일하는 노동력이 아닙니다. 그들은 새로운 기술을 가장 먼저 받아들이고 활발하게 돈을 써서 시장을 활성화하는 얼리 어댑터이자 핵심 소비 계층입니다. 최신 스마트폰을 가장 먼저 사고 새로운 앱 서비스에 가장 먼저 돈을 쓰며 카페와 식당과 여행 산업을 떠받치는 주력 소비자가 바로 이 연령대입니다. 저수지의 수압이 높아야 하류의 물레방아가 힘차게 돌아가듯 청년들이 소비를 해줘야 기업이 매출을 올리고 다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듭니다. 그런데 저수지의 수압이 낮아지니
물레 방아는 멈춰서고 기업들은 아예 소비자가 풍부한 다른 나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외부의 거대한 힘이 우리 일자리를 통째로 낚아채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반도체와 배터리 같은 첨단 산업의 핵심 공장들이 어디로 향했는지 보십시오. 삼성전자는 텍사스에 170억 달러를,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에 38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연봉 8천만 원에서 1억 원에 달하는 고급 기술직 일자리들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 땅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걸까요? 아닙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지원법이라는 강력한 유인책이 우리 기업들의 팔을 비틀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 보조금도, 세제 혜택도, 심지어 시장 접근까지 제한하겠다는 압박입니다. 안 그래도 국내 소비 수합이 낮아져서 힘든데 그나마 남아있던 고급 일자리 물줄기까지 태평양 건너편으로 빨려나가고 있다는 게 냉혹한 현실입니다. 이 현상은 단순히 취업이 어렵다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수압이 낮아진 저수지에서 고여있는 물은 결국 썩게 됩니다. 바닥을 드러낸 저수지에서는 생존을 위한 처절한 진흙탕 싸움이 시작되죠. 바로 부의 편중과 세대 간 충돌이라는 비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이 저수지의 물이 자연재해로 마른 게 아니라 특정 구조 안에서 조직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우리의 저수지를 마르게 방치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들은 왜 미래 세대의 희망까지 담보로 잡고 위험한 도박을 벌이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저수지 밑바닥에 숨겨진 구조적 설계 결함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우리 경제의 진짜 기초 체력을 잠재 성장률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건 우리 저수지의 바닥이 얼마나 튼튼한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바닥이 단단해야 물을 가득 채워도 새지 않고 견딜 수 있죠.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저수지는 바닥 여기저기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추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대에서 현재 2%대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추세라면 2030년대에는 1%대, 2040년대에는 0%대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아무리 밖에서 물을 끌어와 부으려 해도 바닥으로 다 새어나가니 저수지가 채워질 리 없습니다. 이 바닥을 구성하는 재료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노동이라는 시멘트. 둘째, 자본이라는 철근. 셋째, 생산성이라는 기술력. 그런데 지금 세 가지가 동시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노동이라는 시멘트는 인구 감소로 인해 가루가 되어 날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0.7명대로 세계 최저입니다. 인구를 유지하려면 2.1명이 필요한데 그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자본이라는 철근은 공장이 해외로 떠나면서 녹슬고 있죠. 국내 설비 투자 증가율은 최근 수년간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분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산성이라는 기술력은 규제와 관성이라는 벽에 막혀 더 이상 단단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OECD 통계를 보면 한국의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OECD 평균의 약 80% 수준에 불과합니다. 바닥이 부실하니 물을 조금만 채워도 과열되어 넘치고 물이 빠지면 금방 맨바닥을 드러내는 허약한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잠재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건 이제 우리가 예전처럼 4%나 5%의 고성장을 누리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음을 의미합니다. 저수지 바닥이 내려앉았는데 그 위에서 예전처럼 배를 띄우고 잔치를 벌일 수는 없습니다. 산업연구원, KDI 등 주요 연구기관들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 바닥의 균열을 아무도 제대로 수리하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단기 처방을 남발하고 구조개혁은 이해관계에 막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는 사이 균열은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균열 사이로 새어나오는 물줄기를 자기들만 아는 방법으로 빼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과 금융 시스템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부의 흐름을 왜곡시키는 메커니즘. 그 정체를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금융 시스템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저수지의 물이 마를 때마다 반복되는 기묘한 패턴에 주목합니다. 저수지가 가물면 관리실, 즉 중앙은행은 긴급하게 양수기를 돌려 물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하죠. 양적 완화라는 이름으로 시중에 돈을 풉니다. 그런데 이 물이 과연 모두에게 공평하게 흘러갈까요?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금융 시스템은 신용이라는 이름의 특별한 수도관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물을 우선적으로 배정합니다. 이미 거대한 자산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저금리 대출이라는 물줄기를 콸콸 열어줍니다. 담보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당장 전세금 한 푼이 급한 청년들의 수도꼭지는 신용점수라는 잠금장치로 꽉 막아버립니다. 같은 양수기에서 나온 물인데 도착하는 곳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게 과장된 주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 연방준비제도 패드의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2021년 기준 미국 상위 1%가 보유한 순자산이 하위 50% 전체가 가진 것의 16배를 넘어섰습니다. 상위 1%의 부가 하위 90% 전체의 부보다 많은 세상이 된 겁니다. 한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 격차는 매년 벌어지고 있고 자산 격차는 소득 격차의 몇 배에 달합니다. 관리실이 양수기를 돌릴 때마다 돈은 증발하거나 골고루 퍼지는 것이 아니라 자산 시장으로만 빨려 들어갔습니다. 돈이 풀리면 주식과 부동산 같은 자산 가격이 뜁니다. 그 자산을 이미 가진 사람들은 오른 자산을 담보로 더 큰 대출을 받아 더 많은 자산을 삽니다. 자산 가격이 또 오릅니다. 이 순환이 반복되면서 전체 저수지의 수위는 낮아지는데 일부의 탱크만 넘쳐나는 기형적 양극화가 굳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큰 비극이 있습니다. 관리실이 물이 부족할 때 선택하는 미래 물 당겨 쓰기 전략입니다. 지금 당장 저수지를 채우기 위해 30년 뒤 우리 아이들이 마셔야 할 물을 미리 끌어다 쓰는 방식. 바로 국가부채 확대입니다. 숫자로 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 대한민국 국가채무는 1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GDP 대비 약 50%에 육박합니다. 10년 전만 해도 30%대였던 수치입니다. 매년 수십조 원의 이자만 내고 있고 그 이자를 내기 위해 또 빚을 내는 악순환이 시작됐습니다. 이건 미래 세대에 대한 명백한 부담 전가입니다. 빚으로 만든 가짜 풍요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는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갚아야 할 빚을 떠안은 채 메마른 저수지 바닥을 물려받게 될 처지입니다. 현재의 어른들이 미래의 아이들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쓰고 있는 셈이라면 과한 표현일까요? 관리실의 이 위험한 운영 방식은 결국 저수지 전체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소름 돋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저수지가 우리나라 안에서만 고립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저수지의 수문을 열고 닫는 실질적 권한이 바다 건너 미국의 통화 정책에 좌우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글로벌 금융 질서의 변화가 우리 경제를 어떻게 옥죄고 있는지 지금부터 그 연결고리를 짚어보겠습니다. 국제경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지난 40년의 풍요가 일종의 특수한 환경이었다고 냉정하게 분석합니다. 우리 저수지에 아주 싼 값으로 물을 무한정 공급해주던 세계화라는 거대한 공동급수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1990년대 냉전이 끝나고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은 폭발적으로 확장됐습니다. 자유무역 협정이 쏟아지고 물류와 자본이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었습니다. 중국의 값싼 노동력, 동남아의 저렴한 부품, 러시아의 싼 에너지. 이 모든 것이 파이프로 연결되어 우리 저수지를 가득 채워줬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물 걱정 없이 수출로 풍요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급수망이 조각조각 부서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와 각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까지 각 나라가 자기 저수지에 수문을 걸어 잠그고 물줄기를 외교적 무기로 삼는 자원민족주의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정교하게 진화했습니다. IRA와 CHIPS 액트는
노골적으로 제조업의 미국 회귀를 유도하고 있고 중국은 희토류와 핵심 광물 수출을 제한하며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탄소 국경 조정 제도로 자기만의 장벽을 세우고 있죠. 싼 물의 시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훨씬 비싼 비용을 치러야만 필수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고물가 세상에 살게 되었습니다. 파이프가 하나둘 끊기니 원자재와 중간재 가격은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매크로 전략가들이 경고하는 진짜 위험은 이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잠시 지나가는 현상이 아닙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는 시대로의 전환입니다. 일시적 물가 상승이 아니라 영구적 비용 증가라는 뜻입니다. 세계화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렸던 수출 중심, 자원 수입 의존 국가인 대한민국이 이 전환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자재와 식량이 무기가 되고 핵심 기술 하나를 두고 국가 간의 처절한 생존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에너지 자원도 없고 식량 자급률은 OECD 최하위 수준이며 오로지 밖에서 수입해 가공한 뒤 다시 수출하는 구조로 유지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수입품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우리가 가진 원화의 구매력, 즉 우리 돈의 가치가 종이처럼 가벼워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리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 비싸진 외국 물건을 살 능력 자체가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는 안팎으로 동시에 압박받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과연 원화는 언제까지 현재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환율이 폭등하는 순간 우리 자산과 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닥쳐올까요? 바로 이어서 자산 가치의 격변을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최근 해외여행이 부쩍 부담스러워졌다는 걸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해외 직구 가격이 올랐고 수입 식료품 가격표를 보며 한숨을 쉬신 적 있을 겁니다. 이게 단순히 요즘 물가가 좀 올랐네 수준이 아닙니다. 환율 전문가들은 지금 환율 차트를 보며 불안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 달러에 1,000원 하던 시절은 이제 아득한 과거가 되었고 1,400원에서 1,450원대가 새로운 기준선이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건 단순히 환전 비용이 올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돈 자체가 국제시장에서 예전만큼의 신뢰를 받지 못하기 시작했다는 구조적 변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원인은 명확합니다. 저수지 사이의 수위 차이, 즉 금리차 때문입니다. 미국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5%대까지 올렸습니다. 반면 한국은 경기 침체 우려로 금리를 따라 올리지 못하고 3%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돈은 더 높은 수익을 주는 곳으로 흐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투자자라면 한국에서 3% 이자를 받을 건가요? 미국에서 5% 이자를 받을 건가요? 당연히 미국으로 가겠죠. 지금 전 세계 자본이 똑같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투자됐던 외국 자본이 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달러 수요는 늘고 원화를 파는 압력은 커지니 환율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금리를 따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가계부채 1,900조 원이라는 시한폭탄이 터질 수 있습니다.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수백만 가구의 이자 부담이 한꺼번에 늘어나면서 소비가 얼어붙고 부실 대출이 쏟아지겠죠.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자본이 계속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집니다.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외통수에 걸린 셈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 활력 자체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령화로 인해 경제가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낼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은 인구가 줄고 성장률은 떨어지고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있는 나라입니다. 예전만큼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닌 겁니다. 결국 앞으로 우리가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침체하는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1970년대 석유 파동 이후 서방 선진국들이 겪었던 그 악몽 같은 조합입니다. 임금은 제자리인데 물가만 오르고 투자는 위축되는데 실업률은 높아지는 이중고. 이것이 우리에게도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성장하면서 나눠먹는 시대는 끝나고
줄어드는 파이를 두고 싸우는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냉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많은 분들이 여전히 하나의 믿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도 집값은 안 떨어지겠지.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니까 인플레이션 방어가 되겠지.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땅과 건물만큼은 내 자산을 지켜줄 거라 굳게 믿고 계시죠. 그런데 만약 그 믿음이 특정 조건에서만 유효한 것이라면? 조건이 바뀌면 오히려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 한국인들의 마지막 보루라 불리던 부동산 신화의 이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분석가들은 이제 부동산의 구조적 변화를 직시할 때라고 경고합니다. 많은 분이 아무리 경제가 흔들려도 부동산만큼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 믿고 계시죠. 하지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왜 올랐습니까? 땅의 물리적 가치가 올라서요? 아닙니다. 돈이 풀렸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허공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동성이 풍부할 때만 그 높이를 유지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저금리와 대출 완화라는 조건이 사라지면 부동산은 자기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이 높게 유지될 수 있었던 배경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대출 규제를 완화하며 각종 부양책으로 시장에 계속 돈을 공급했습니다. 2020년 팬데믹 당시 기준금리가 0.5%까지 떨어졌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몰려들면서 가격이 폭등했죠. 물가가 오르고 원화 가치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부동산이 버틸 수 있었던 건 정책 당국이 미래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금 자산 시장의 붕괴만은 막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가 우리보다 높아지면서 무한정 저금리를 유지할 수 없고 가계부채는 이미 GDP 대비 100%를 넘어섰습니다.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는 2024년 기준 약 1,900조 원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위험 수준이죠. 이 부채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담보대출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자 부담이 커지고 이자를 감당 못하는 사람들이 매물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매물이 쌓이면 가격 하락 압력이 생기고 가격이 떨어지면 더 많은 사람이 공포에 질려 팔려고 합니다. 이 악순환이 특히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 도시들에서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빈집이 늘어나고 거래가 실종되고 급매물이 쏟아지는 곳들이 전국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은 다르다고요? 서울 핵심 지역은 분명 방어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조차 영원히 오르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일본의 도쿄가 1990년 버블 붕괴 이후 30년간 집값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일본도 당시 도쿄 집값은 절대 안 떨어진다고 모두가 믿었습니다. 진짜 위험한 상황은 부동산에 자산 대부분을 집중시킨 분들에게 닥칩니다.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집값 상승이라는 달콤한 과실을 즐겼지만 시장이 얼어붙으면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는 거래 절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주식처럼 버튼 하나로 현금화할 수 없습니다. 사려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급해도 팔 수가 없죠. 냉정하게 보면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을 막아주는 방패가 아니라 유동성이 마를 때 가장 먼저 발이 묶이는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현금이 필요한 순간에 움직일 수 없는 거대한 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유한 부동산이 정말 안전한지, 현금화 가능성은 있는지 지금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무거운 바위를 끌어안고 물속에서 버티는 것은 전략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경제 상식들을 재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남들이 여전히 집값은 무조건 오른다고 외칠 때 우리는 변화된 환경에 맞는 새로운 생존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불확실한 시대에 구체적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기존의 공식이 깨진 세상에서 연령대별로 어떻게 움직여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자산을 지키기 위한 실전 전략을 연령대별로 나눠서 제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경제라는 거대한 저수지가 어떻게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는지, 그 바닥에 어떤 균열이 있는지 분석했습니다. 솔직히 여기까지 들으시면 답이 없어 보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항상 기회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자산 배분 전문가들은 바로 지금이 당신의 재무 설계를 밑바닥부터 다시 세울 수 있는 최적의 시점이라고 강조합니다. 모두가 혼란 속에서 우왕좌왕할 때 구조 변화를 읽고 미리 움직인 사람들이 결국 다음 사이클의 승자가 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직후 공포에 질려 주식을 팔았던 사람과 그때 사들였던 사람의 10년 후 자산 차이가 어떻게 벌어졌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생각은 남들처럼 하면 중간은 간다는 관성입니다. 과거처럼 유동성이 넘쳐날 때는 아무 자산에나 투자해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하지만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시기에는 분산의 원칙이 생존과 직결됩니다. 원화 자산에만 올인하는 것은 한국 경제의 운명과 내 재산의 운명을 완전히 일치시키겠다는 선택입니다. 애국심과 자산 관리는 별개입니다.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는 것은 어떤 시대에서든 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연령대별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30대. 여러분에게는 재테크보다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복리의 마법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복리는 시간이 길수록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100만 원을 연 7%로 30년 굴리면 761만 원이 됩니다. 같은 돈을 10년 굴리면 197만 원에 불과합니다. 시작 시점이 20년 차이 나면 결과가 4배 가까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20에서 30대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첫째, 매달 자동으로 투자되는 적립식 시스템을 만들어 두십시오. 달러 기반 글로벌 ETF, 예를 들어 S&P 500, 인덱스 펀드에 매달 일정 금액을 넣는 구조를 세팅해 두면 환율과 시장 변동을 동시에 분산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매일 변동하는 자산 가격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그 에너지와 시간을 본인의 인적 자본을 키우는 데 쓰십시오. 당신의 연봉을 500만 원 올리는 것이 투자. 수익률 2%를 더 짜내는 것보다 총 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큽니다. 이직 시장에서의 가치를 높이고 대체 불가능한 전문성을 갖추는 것. 이것이 어떤 경제 상황에서도 유효한 최강의 투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원화에만 자산을 묶어두지 마십시오. 포트폴리오의 일정 비율은 반드시 달러 자산으로 구성하십시오. 달러 예금, 미국 국채 ETF, 글로벌 주식 ETF 등 선택지는 다양합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질 때 달러 자산이 방패 역할을 해줍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의 전통적 해지 수단인 금도 소액이라도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2024년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은 전 세계 투자자들이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음은 40에서 50대. 여러분의 상황은 다릅니다. 은퇴까지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20대처럼 공격적으로 갈 수 없습니다. 핵심 원칙은 3가지입니다. 첫째, 무리한 레버리지를 걷어내십시오. 빚을 내서 투자하는 전략은 유동성이 풍부한 시대에나 통합니다. 금리가 높고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 레버리지는 불을 늘려주는 지렛대가 아니라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됩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받은 대출이 있다면 상환 계획을 반드시 점검하십시오. 둘째, 현금 흐름을 만드는 자산을 확보하십시오. 값이 오르는 자산보다 꾸준히 수입을 만들어주는 자산이 이 시기에 더 중요합니다. 배당주, 리츠, 채권 등 정기적으로 현금이 들어오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십시오. 5월 50만 원의 배당 수입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위기 때 의사결정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셋째, 지출을 재설계하십시오. 수입이 줄어드는 시대에는 버는 것보다 덜 쓰는 것이 자산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매달 나가는 고정비를 한 줄 한 줄 점검하십시오. 쓰지 않는 구독 서비스, 관성적으로 유지하는 보험, 필요 이상의 차량 유지비. 이런 것들이 모이면 연간 수백만 원이 됩니다. 그 돈이 여러분의 비상자금이 됩니다. 그리고 60대 이상.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산의 안전성과 유동성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고수익을 줬다가 원금을 잃으면 만회할 시간이 없습니다. 원금 보존형 자산의 비중을 높이시고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합산해서 월 고정수입이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해 보십시오.
부족하다면 부동산 일부를 유동화하는 것도 검토해야 합니다. 주택연금 제도를 활용하면 집에 살면서 매달 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을 자식에게 물려주겠다는 생각이 본인의 노후를 위협하고 있는 건 아닌지 냉정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모든 연령대에 공통으로 드리는 조언이 하나 있습니다. 재무설계사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입니다. 최소 6개월치 생활비는 반드시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십시오. 예측 불가능한 위기가 닥쳤을 때 급하게 자산을 헐값에 처분하지 않아도 되는 여유를 만들어두는 것이죠. 이 현금 여력이 있어야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고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가장 큰 손실을 본 사람들은 주식이 폭락해서 망한 게 아닙니다. 현금이 없어서 바닥에서 강제로 팔아야 했던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봤습니다. 반대로 현금을 들고 있다가 바닥에서 사들인 사람들은 5년 안에 자산을 수배로 불렸습니다. 위기는 현금을 가진 자에게 기회가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저수지의 수위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사람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습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판단력을 잃을 때 여러분은 냉정하게 본인만의 전략을 설계하십시오. 핵심을 세 줄로 요약하겠습니다. 하나, 분산하십시오. 원화, 달러, 금. 한 종류에 몰빵하지 마십시오. 둘,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십시오. 당신의 능력이 가장 확실한 자산입니다. 셋, 현금 여력을 확보하십시오. 위기 때 버틸 힘이 곧 기회를 잡는 힘입니다. 이콘인사이트에서 전해드리는 이 분석은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모든 투자 결정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투자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금 이 변화의 신호를 무시하고 과거의 방식을 고집한다면 시장이 완전히 재편된 뒤에는 적응할 시간조차 남아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경제의 흐름을 읽고 자산을 지키는 인사이트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분석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다음 기회는 훨씬 비싼 대가를 치러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